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13페이지 제4절 전세권입니다. 의의가 나오죠. 일단 전세권이 뭐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전세권도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전세금을 지급했으면 이걸 나중에 어차피 반환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가 됐다면 경매 대금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매권이다 우선 변제권이다 하는 것은 저당권의 가장 본질적 내용인 거거든요. 따라서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세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 물권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권을 설명할 때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물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차권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관행적으로 보증금만 주는 것은 전세, 월세,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뭐가 돼요? 전세권이고요.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아무리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겠죠? 자,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생기죠. 우리는 전세 계약은 대단히 많이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왜 설정 등기를 잘 안 할까요? 현실적으로요, 설정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목적물이 주택인데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세권에 의해서 규율되게 되고요.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규율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요, 전세권보다 세입자에게 아주 많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설정 등기를 해서 전세권을 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향이 출제가 되냐면, 우리 이제 상식적인 것은 전세권은 물권이가 좋은 권리,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나쁜 권리,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불리한 부분은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험이 집중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보다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결코 유리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도 가끔
설정 등기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분들이 가끔 생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 등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들어먹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우기시거든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지금 설정 등기를 해서 전세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그분의 이유가 뭐예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거죠. 전세권은요. 현재 용익물권적 가치는 거의 퇴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가치가 더 큰 상태임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재에서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이다 라고 적혀 나와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되 다만 판례나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보다는 오히려 뭐죠? 담보물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야 이해되는 판례들과 이해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아무튼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 전세권이 되려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설정 등기를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임차권이라는 점. 우리는 왜 설정 등기를 안 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권보다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설정 등기를 하겠다고 우기는 분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설정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가치는 퇴색된 상태이고 담보물권적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적 성질 해가지고 1번 타물권에서 기억 목적물인데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은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전세권을 자꾸 건물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도 토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니은번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꼭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요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뭐죠? 용익물권이고요. 3번 전세권자는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갖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2번 담보물권의 통효성 해가지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전세권에도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요 저당권하고 똑같은 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된다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정성이고요. 따라서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죠. 불가분성은 뭐냐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출을 1억 받았거든요. 1억 받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2분의 1로 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액 다 변제할 때까지 이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계속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불가불성이라고 하고요. 2번 물상대의성은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치 변형물에도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을 물상대의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저당권에서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전세권과 저당권의 공통된 영역이 되는 거죠. 디귿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 양도 가능 여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저자분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성, 수반성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얼마를 줬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을 줬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겠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갑소유 요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해 놓은 거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거란 얘기죠. 전세권이 뭐죠? 담보물권인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이 뭐가 돼요? 종된 권리니까 채권이 없어진다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고요. 부정성. 채권이 이전된다면 전세권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뭐죠? 수반성인 거죠. 따라서 요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대원칙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시 말하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판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요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일단 언제 그러느냐?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라면, 전세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전세권은 없고 뭐만 있는 거죠? 반환 채권만 있으니까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소멸 전에는 안 되겠죠. 소멸 전에는 안 되는데 소멸 전에는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좀 어렵나요? 그죠? 그럼 원칙만 이해해도 되는데 아무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오히려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냥 박스 밑에 2번 전세권의 취득과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이 나와요. 일단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 전세금은 금전이겠죠? 혹시 전세금을 물건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쌀 2가마니, 보리 뭐 2짝 이렇게 물건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은 금전에 한하고요. 물건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요 금전이 꼭 현금이어야 될까요?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세권은 뭐죠? 담보 물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네가 돈을 안 갚을 거면 네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 등기해줘.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그 친구 아파트에다가 제 이름으로 뭘 설정했어요?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그럼 제가 또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또 지급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빌려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한다는 말은 결국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설정했다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익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기존의 채권에 가름한다는 말은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또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유효하다는 말은 이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교재 보시 자칙하단에 1번 전세금의 지급 해가지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2번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아직 점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수익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의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세권은 더 이상 용익물권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기 때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존속기간이 나와요. 이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확실하지 않게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평면적으로 기억하시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마다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고 그러는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원칙과 예외를 확실히 구별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존속기간과 관련돼 가지고 최장기간입니다.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최장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최단기간을 보장하느냐.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장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년 보장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게 보장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문제 집중적으로 내는 거죠.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 기간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요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이 최단 기간이 보장된다면 지상권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처럼 약정이 없으면 몇 년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계약을 하고 오늘 설정 등기해 주고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내일 나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가 있냐면 예외입니다.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최소한 1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인 이유는
전세권의 목적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에만 하는 거고요. 또 건물의 경우에도 1년이 보장이 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을 약정하긴 했는데 몇 년 미만으로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비로소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1년이.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소멸 통과하면 뭐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합쳐놓고 보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뭘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1년이 보장되려면 부동산 중에서 뭐 해야 하나요? 건물에 안 하고요. 또 존속기간을 약정하긴 했는데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1년이 보장되므로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합치면 원칙은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법정갱신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민사특별법과 함께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권이 요 시점을 기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 또는 나가라 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요. 첫째, 이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법정갱신이 되면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고요. 2년이다 1년이라고 하는 최단 기간의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전세권에 관한 법정갱신입니다. 요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료일을 기준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입니다. 이 법정갱신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차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게 이쪽에 보시면 될 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대항력이 있겠죠. 많이 했죠, 그죠?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에서 1번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해야 돼요?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해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배권인 거죠. 그러면 전세권과 같은 물권은 직접 스스로가 지배해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유지하고 수선해줄 의무가 있어요. 누가요? 전세권자가.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3해 가지고 경매 청구권과 뭐가 나오죠? 우선 변제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요.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지만 경매하기 위해서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엽기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그죠? 이건 제가 또 다음 강의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과 관련돼서 제가 따로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강의예요. 따라서 저는 수험에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책이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 경매에서 경매 절차 같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경매에 있어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권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복잡하게 하려면요 한없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경매가 진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면요 저당권은 소멸해요.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무조건. 따라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는 우선순위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경매 목적물에 있던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이에요. 두 번째, 경매 목적물에 있는 용익권이 소멸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뭐냐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용익권을 비교해 가지고요. 만약에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후순위라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용익권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시험 문제를 냅니다. 세 번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됩니다.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쟁점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왜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돈 받는 거거든요. 배당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소멸 안 되면 뭘 못 받습니까?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배당 순위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교과서 받아보시면 뭐 실행비용 뭐 밀수 2순위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 외운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배당 순위라는 것은 결국 돈 받는 순위잖아요. 근데 이게요, 가만 보면 우선 변제권하고 뜻이 같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민법에서 우선한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배당 순위잖아요. 배당 순위가 뭐예요? 돈 받는 순서. 우선 변제권이 뭐라고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 받는 거.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배당 순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매의 전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문제가 한두 번이 나오니까. 근데 간단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냐면, 경매와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복잡해요. 길고. 근데 문제도 복잡하고 긴데 그것을 풀고자 하는 도구까지, 기구까지 복잡하다면 실제로 문제를 뭐예요? 손도 못 대고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할수록, 내용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풀고자 하는 도구는 어떻게 해요? 간편하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 교과서 강의할 때 또 딴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4가지 사례를 들어서 연습할 건데요. 이 사례들은 다들 뭐예요? 중요한 사례들이니까 이 사례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경매가 들어간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요.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를 봤더니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자, 을 전세권 소멸할까요? 소멸하겠죠. 왜냐하면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하거든요. 따라서 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비교해야 되겠죠. 갑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을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맨날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셋 다 소멸됐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셋 다 뭐예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보단 덜 중요한데 그래도 이것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1번 해가지고요.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자, 첫째 권리를 분석해 봐야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갑 전세권 소멸하여 안 해요? 안 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그죠? 남아요. 그럼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받는 1순위가 누군가요?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입니다. 배당은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요 갑과 같은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자기의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받게 되냐면 경락인에게서 반환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부동산이 5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전세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냐면 3억이 설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소멸됐죠. 그럼 경락인은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5억을 다 써야 경락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갑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3억 원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경락인한테, 나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5억 쓰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경락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갑한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요? 8억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얼마만요? 2억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 문제 잘 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기보다는 또 엉뚱한 생각을 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토지가 경매에 나왔네요.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3번에서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을 지상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따라서 을 지상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배당을 받습니다. 갑이 1순위고요. 2순위는 병입니다.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전세권 하면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야, 얘는 참 특이하다. 용익 물권인데도 불구하고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그래서 얘는 용익 물권이지만 전세권은 특이하게도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 물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전세권만 특이하게도 용익 물권인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지상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을 수 있을 뿐 아예 배당 순위 자체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순위는 누구한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면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임차권을 취득하려고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아파트에 지금 1순위로서 을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500만 원밖에 안 돼요. 큰 돈 아니구나.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갑이 요 아파트의 주택의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할게. 3억. 그러고 나서 그 갑은 어떻게 해요?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도 했는데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깜빡 잊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갔어요. 계약서 안 가져가면요 확정 일자 안 해줘요. 왜냐면 확정 일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못 찍어주죠. 그래서 확정 일자는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으로 집에 왔는데 뭐 한 번 갔다가 헛걸음하니까 가기 싫어요. 그래서 며칠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갑이 동사무소 가서 비로소 뭘 받았냐면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병이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이 주택을 경매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요 사례는요 반드시 이해돼야 되고요. 이게 이해 안 되면 합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합격하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집안 들어먹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고득점 먹을 떠나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사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경매 들었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자, 갑 주택 임차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따라서 갑 주택 임차권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다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배당 순위는 등기된 권리는 등기된 시점,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을이 1순위고 2순위는 갑이 아니라 뭐죠? 병이고 3순위가 뭐죠? 갑이 되는 거죠. 무엇을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래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은 현실적으로 한 푼도 못 받겠죠. 3억 날리겠죠. 왜요? 지금 병 앞에 저당권이 얼마가요? 10억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갑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갑은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을에게 돈을 갚아서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병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병보다 빠르니까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지만 나중에 3억 원 전액을 누구한테 받게 돼요? 경락인에게 받게 되는 거죠. 까지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전세권의 처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